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장성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폐동맥 고혈압의 약물 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 의료진을 제외한 대상으로 이런 치료 강의하는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내용을 준비해볼까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만,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중에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보고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환자의 치료라는 거는 환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환자 개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뭔가 전반적인 걸 들으신 다음에 나도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걸 이제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시거나 그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진이 실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지, 절대로 환자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의적으로 치료를 변경하시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접 진료하시는 분이 아닌 주변 사람이나 또는 유사 전문가를 하면은 의료직 근처에 계신 여러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들은 원래 의료진 대상으로 강의하던 슬라이드들을 환자용으로 보기 좋게 편집한 것으로, 구체적인 용어나 숫자는 실제 출처와는 약간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의학 자료라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강의는 2022년 7월 현재 시점의 내용이며,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크게 나눠서는 오래 살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계기를 마련한 부분들이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 약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 약물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활습관요법이나 보조요법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보조요법이나 습관요법을 말씀드리고 곧 이어서 약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조치나 생활보조요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질환에 대한 교육, 질환에 대한 경과, 이해, 이런 것들을 환자와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과 같은 감염 예방법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되는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확인해서 병행해야 될 것이고요.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이뇨제나 항응고 치료,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함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질환의 어떤 경과를 크게 바꾸는, 즉 폐동맥 고혈압 자체를 치료하는 약제들은 또 별개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들이 사실은 2000년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 되겠고요. 2000년도에 플로란이라는 약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많은 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복잡하고 많은 약들이 FDA 허가를 받은 약들의 리스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허가된 약이 2015년에 업트라비가 되겠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잠깐 소강기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이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이 나와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많은 약들의 기전을 정리를 하면 크게 나눠서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체 계열, 산화질소 경로를 가져가는 계열, 이렇게 크게 3개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개수가 증가해도 사실은 계열은 2003년도 이후로 세계에서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계열의 약제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치료제 개발 전의 생존 곡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환자들의 생존율이 좋아지는 것을 이미 2004년도에 보고를 했었고, 이 생존 곡선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동맥 고혈압은 낫지 않는 병이며 진행형 병이 되겠습니다. 약제들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환자들에게 이제 진짜 약과 트라클리어가 이제 경구약 중에 최초 약인데요. 트라클리어와 가짜약, 위약. 그러니까 트라클리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렇게 약을 양분으로 나눠서 환자들을 16주간 경과 관찰을 하고 환자들이 본인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6분 보행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분 보행 검사가 개선된 것을 보고 허가를 해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경과와 관련된 성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보통 허가사항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옵서밋 같은 약들은 입원, 질환 진행률과 사망률을 호전시켜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를 볼 때 어떤 질환 진행률이나 입원 보행 검사를 테스트하는 것들은 이런 약제의 효능을 보는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효능을 비교했지만 점점 이제 다양한 계열들의 약들이 나오면서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성적이 좋다라고 나와서 최근에는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하는 요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병용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폐 조직 소견을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병이 진행하는 초기에는 환자가 별로 증상이 없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혈관들이 단순히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혈관 확장제를 투여해서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럽 심장호흡기학회 폐동맥 고혈압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들이 보는 중요 진료 지침서 같은 것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모든 치료는 폐동맥 고혈압 전문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 질환일수록 그 의료진이 어떠한 환자에 대한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가는데 적정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몇 개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아주 일부의 환자들은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특수한 약에 들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심도자 하는 동안에 한번 하게 되고요. 물론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경우에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앞서 보여드린 그런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진단했을 때 저위험군이거나 2개를 이상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은 한 가지 약제로 시작을 하고 고위험군이거나 중등도 위험군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2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은 3에서 6개월 뒤에 다시 평가를 해서 약을 유지할 것인지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적용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험과 상관없이 이런 그 치료법이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제한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 환자가 이 약제가 잘 듣는지 체크를 하고 이 환자분이 계속 저위험군에 남아있다면 이 치료를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환자분이 이제 처음부터 중등도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이 되면은 약제를 2개나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3에서 6개월 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잘 듣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환자분이 저위험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약제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계속 고위험군에 남아있게 되면은 결국은 폐이식 대상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위험군은 1제, 중등도 이상은 2제 이상, 고위험군은 주사약,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평가한 다음에 이 환자분들의 위험군이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고 나면은 다시 재평가,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험군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위험도가 낮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증상도 좀 적고
증상이 진행한 속도도 좀 느리고 뭐 기절하거나 이런 다른 증상도 없고 그리고 육품보행 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를 평가를 했을 때 500m 이상 걸으면 굉장히 잘 걷는다. 그래서 좋은 예후인자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심초음파나 심도자, 혈액 검사에서 심장 호르몬 수치, 심폐기능 운동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예후인자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예후평가 표가 되겠고요. 예후평가 지표 그룹을 통해서 이제 증상, 육분보행 검사, 혈액 검사, 심도자 검사 결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환자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육분보행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숨이 얼마나 찬지도 자세히 물어보고 간혹가다 심도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해 주실 부분은 사실 여기서 저희가 압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얘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압력 자체보다는 압력으로 인한 심장의 기능이 사실은 환자분의 치료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저위험군에서는 3개 이상의 저위험 지표가 있어야 하고 고위험군 지표는 1개도 없어야 함. 고위험군은 2개 이상의 고위험 지표를 포함하는데 이 중에 심도자에서 가져오는 지표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뭐 이런 식으로 써여 있거든요. 그럼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중등도 위험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라 생각하면 심도자를 좀 다른 환자보다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런 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예후인자와 관련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기능을 볼 수 있는 심초음파나 심폐기능 검사, 육분보행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 이제 심장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혈액에서 단순히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센터라는 말이 나와서 전문센터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유럽심장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센터의 요건은 여러 전문가가 이루어진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50명 이상이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50명 이상은 계속 보고 있어야 어느 정도 질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달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신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폐동맥 고혈압이랑 만성 폐동맥 색전증을 비슷한 형상을 띠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묶어서 대략 50명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도자 술도 그래도 1년에 한 20개는 해야지 기술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과 관련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항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병합요법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왜 약 한 가지만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약제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저위험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약을 추가하지 않고 유지하셔도 됩니다. 저위험군인지 아닌지는 의료진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이나 뭐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어서 약제 추가가 부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한 타입의 폐동맥 고혈압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막물은 위험할 수 있어서 추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천성 심장질환이한 폐동맥 고혈압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특히 수술이 불가한 아이젠맹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아이젠맹거 증후군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과 좀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문맥성 폐동맥 고혈압도 우리나라의 서양 대비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추가했는데 부작용이 심하거나 금기증으로 불가능할 때는 무리해서 추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이나 환자의 경제적 상황 등도 항상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치료가 한두 달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항상 고려를 하게 됩니다. 보험급여는 뭐 여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어쨌건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는 첫 3개월은 한 가지만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심하거나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아주 고위험 환자에서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서와 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이제 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14년도만 해도 한 가지밖에 보험이 안 됐었는데 2014년 그쯤 해서
3차 2개 이상 되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단계적으로 3제까지 전부 보험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3개를 다 쓸 수는 없고요. 보통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다음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약은 왜 계속 보험이 안 되나요? 뭐 이런 약들도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허가는 됐는데 수입이 되지 않아서 약간 다른 제형을 깨서 쓰는 약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허가는 됐는데 보험 신청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약도 있고 뭐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약제마다 다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마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을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제 계열 약물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약제가 현재 가능하고요. 트라클리어, 볼리브리스, 옵서밋 이렇게 개발된 순서로 쓰면 그렇고요. 트라클리어는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경구 약제였고 하루에 2번 먹는 약으로 되어 있고 정량은 42kg 이상의 환자의 경우 2알 2번을 복용하게 됩니다. 볼리브리스는 5ml짜리랑 10ml짜리 2가지로 나와 있고 하루에 1번 먹는 약이 되겠고요. 옵서밋은 10ml짜리 제형 하나고 하루에 1번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경구 약제로서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며 1차 약제로 흔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제들은 모두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약이 이제 부작용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비교적 흔한 부작용을 들자면 이런 계통의 약들이 전부 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폐동맥 혈관만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혈관도 확장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막힘, 얼굴 화끈거림, 두통, 그리고 이제 트라클리의 경우에는 간 기능 이상이 10% 정도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을 끊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뭐 심각한 종류는 아닙니다. 이 약제 3가지 중에서 소아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약물은 현재는 트라클리어가 유일하고요. 체중에 따라 용법이 다른 약물은 트라클리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화질소 경로, 번역을 하자면 저희 나이트릭 옥사이드 팩스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라는 이 물질은 혈관에서 혈관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발됐었던 것은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이게 잘 아시는 비아그라죠. 그래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서 혈관 확장제로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폐동맥 고혈압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게 돼서 이것이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되고 그걸로 레바치오라는 상품명으로 외국에서 팔리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보험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수입이 되지 않던 시절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아그라를 저희가 뼈 쪽에서 사용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레바치오가 들어온 건 아니고 비아그라, 실데나필의 성분 특허가 풀리면서 국내 제약사에서 이 성분을 가지고 만든 약이 있는데 이제 파텐션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비아그라 성분인 이 실데나필은 하루에 20ml를 3번 먹는 것이 정량으로 되어 있고 소아에서도 허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경로를 통과하는 그리고 미국에서 허가된 약이 타달라필 이런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의 이름은 시알리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아그라 마찬가지로 폐동맥 고혈압에서 임상시험을 크게 했고 미국 FDA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출시를 하는데 에드서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이유로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았고 타달라필은 성분 특허를 풀어서 만든 약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허가가 안 된 약이 되겠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알리스를 가져다가 옛날에 비아그라 쪼개 먹듯이 그렇게 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번 먹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이데나인데요. 유데나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동아제약 국산 약인데 이 약은 폐동맥 고혈압 허가 약제가 아니고요. 현재로서 임상시험은 했지만 3상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타달라필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임상시험도 하고 하면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듣는 환자도 있어서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좀 안타깝지만 다른 한 가지 약밖에 저희가 현재 정식 보험 처리가 안 된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화질소 경로의 가장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신기전으로 폐동맥 고혈압을 타겟으로 애초에 개발된 약물이 있는데 이름은 이제 아덴파스고 바이리에서 만든 건데 이건 허가는 되어 있는데 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처방이 되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 재정과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덴파스도 저희가 임상시험 통해서 환자들에게 좀 처방은 했고 실제 처방은 가능하나 너무 고가라서 현재 사용하기 힘든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화질소 경로의 약들은 굉장히 또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엔도살린 계통과 비슷하게 두통, 얼근 화끈거림, 코막힘 등을 보일 수가 있고요. 특히 협심증 약이랑 함께 복용할 때 심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혀 밑에 넣는 그 혈관 확장제, 협심증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랑 같이 먹으면 심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이 보통 앞서 말씀드린 뭐 트라클리어 같은 약보다 조금 더 심하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1, 2주 내에 호전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같이 복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혈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복용하는 시기에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는 복용을 중단하고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안전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이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약물들입니다. 이쪽 약들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하고 또 효과는 또 나름 좋은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또 제형이 굉장히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플로라는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이 폐동맥 고혈압 최초로 개발됐던 유명한 약이 되겠고요. 굉장히 고가의 사용법도 어려운 상태라서 수입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란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피하 주사로 쓸 수 있게 나온 약이 레모들린입니다. 레모들린은 현재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주사제입니다. 벤타비스는 흡입제인데요.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유일하게 흡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약이 되겠고요. 용법은 하루에 6번 사용하라고 임상시험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6번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4번 이상 사용해라 이제 저는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앰플을 하나를 까서 분할해서 이제 반반 사용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 쓰는 벤톨린 네뷸라이저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베라실 같은 경우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게 그 약인데요. 이 약은 처음에는 이제 지금도 동맥 쪽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폐동맥 고혈압으로도 허가가 제일 먼저 된 경구약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장기 데이터가 그닥 별로 좋진 않아서 사실 저는 최근에 거의 쓰고 있지 않고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인 업트라비인데요. 업트라비는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약물 중에 가장 후발 주제로 개발이 됐는데 약제 자체가 프로스타사이클린의 수용체에 적합하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된 약물로 경구약제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주사약 하나, 흡입제 하나, 먹는 약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운 건 이제 소아에서 허가가 정식으로 난 약물은 없고요. 꼭 필요할 때는 의사소견서 첨부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약물들이 참 좋은 약인데 쓰기도 만만치 않은 약들이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을 보시면 두통, 설사, 오심, 턱관절 통증,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자꾸 턱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구토, 근육통, 팔다리 통증, 얼굴 화끈거림, 코막힘. 그 다음에 이제 투여 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흡입제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피하 주사제인 경우에는 피부 들어가는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부작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약들보다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환자들 중에 7, 8명, 10명이 있으면 10명 중 7, 8명의 환자분들은 점점 부작용이 사라지게 돼서 거의 남지 않고요. 한두 명 정도는 경미하게 남지만 복용을 못할 정도로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있다면 참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렇지만 10명 중 1명의 환자는 결국 약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된다면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증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환의 각각의 증상에 대한 약을 드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이 되겠고요. 뭐 두통이나 뭐 턱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 팔다리 통증 뭐 이런 거는 이제 타이레놀 기본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사가 심하면 지사제, 뭐 오심이 있으면 항구토제, 항구토제. 저희가 좀 잡기 힘든 게 얼굴 화끈거림인데 사실 얼굴 화끈거림에 대한 약은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코 막힘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투여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아프신 경우에는 입을 하고 나서 헹구면 좀 구강에 남는 것들이 적으면서 나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글링 같은 거, 그리고 피하 주사제, 아까 레모들린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한 통증을 처음 주입할 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타이레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더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집에 있을 만한 약은 타이레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이러한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약물을 처음 처방할 때는 사실 저는 이런 약제들을 비상약으로 좀 챙겨드리는 편인데요. 딱히 없다 하더라도 근처 병원에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약이니까 처방을 받았는데 뭔가 안 좋은 증상이 생기면은 근데 엄청 심한 건 아니고 불편한 정도면 이런 약들을 동네 의원에서 타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해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수준일 정도, 예를 들면 두통이 심해서 밥도 못 먹겠고 밖에도 못 나가겠다,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면은 투여를 중단하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통은 이제 통증 종류지만 오심, 구토, 특히 구토 같은 경우는 구토가 심하면은 그거 자체로 복압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폐동맥 압력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막 드시지 마시고 일단 중단하고 가져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약들은 이제 조절을 하는 약들인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부작용이 이런 게 생기면 중단하고 오세요라던가 부작용이 이런 게 생기면 줄여서 드시고 오세요. 이런 지침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계열 3가지밖에 없잖아요. 3가지밖에 없으니까 2가지를 써서 안 듣거나 아니면 이 약이 특별히 또 잘 듣는 타입의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스타사이클린은 사실 3가지 약 중에서는 어떤 효과 면에서는 강력하게 좋은 약이라 환자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약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벤타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흡입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6번 사용하는 것을 디자인해서 허가가 되었지만 사실 수면 시간 이런 거 포함하면 한 4시간 정도마다 하세요라고 저는 얘기는 하고요. 낮 시간에 흡입제라서 전신 부작용이 적은 대신에 흡입할 때 약이 들어가는 구강 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용량 조절을 빈도로만 할 수만 있다는 거고요. 농도를 높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신에 투여하는, 즉 경구용과 그리고 주사형 프로스타사이클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환자분들은 벤타비스를 썼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심, 구토 이런 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쓰기 좋은 약제입니다. 업트라빈은 경구약제죠. 경구약제가 사실 우리가 복용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업트라빈은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적절한 용량에 도달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용량이 환자마다 다릅니다. 적절한 용량을 아무도 모르고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제 자체가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용량을 증량하면서 적정량을 찾아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약이고요. 용량 자체뿐만 아니라 조절 속도에 따라서 부작용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명에 1명은 이 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레모듈린은 이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주사약이고요.
이 약은 용량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보여드린 다른 약제들의 어떤 그 상한선을 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지속 투여하고 인슐린 펌프와 같은 작은 그 기계에 약제를 채워 넣어서 피하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계를 차고 다니셔야 되는 약이고요. 사용이 불편하지만 고위험 환자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권유되는 약제가 되겠고요. 사용 가능한 용량의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2나노그램에서 시작해서 보통 치료는 한 20나노그램 정도부터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100나노까지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약제들이 그렇듯 이제 한 10명에 1명 정도는 이 약을 결국 못 쓰게 되고, 특히나 레모듈린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다루는 부분들이 되게 까다롭고 의료진의 경험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센터에서 치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약을 잘 먹는데 저는 좋아지지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하지만 약자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약자가 듣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면 이건 확실히 듣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효가 있긴 한데 진행만 억제시키고 있는 경우. 그래서 더 나빠지진 않지만 좋아지진 않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약을 그럼 사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추가할 약이 없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약효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제 약을 먹었다고 오늘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약제들이 혈관 확장제라서 당장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를 좋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보시면 이 약제에 대한 효과를 판정할 때 3에서 6개월 뒤에 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정도는 돼야지 약효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트라비 같은 약은 용량이 부족해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증상을 만드는 다른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전신경화증에 폐섬유화증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폐동맥 고혈압 치료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폐섬유증이 막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숨이 찬 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참 안타깝지만 약을 잘 먹고 실제로 좋아지고도 있는데 환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걸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약효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 케이스를 하나, 저희 환자인데요. 어떤 약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NT-proBNP라고 그래서 심장 호르몬 수치고 내려가면 좋은 수치라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보는 건데, 첫 처방 시작하고 나서 계속 용량을 늘려서 최대 용량 투여하고 나서도 계속 좋아지죠. 그래서 처음 치료했을 때부터 무려 1년 반 뒤에 제일 좋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방을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근데 처방을 시작했는데 좀 느리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결정은 다 사실 의료진들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좀 나올 것 같아서 임상시험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장점은 국내에서 진료실에서는 사용 불가한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제일 먼저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업트라비나 옵서밋이나 이런 약들 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모든 약들이 임상시험을 거쳐서 나온 거니까 보통 임상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허가돼서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대략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은 4년에서 5년 먼저 그 약을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면은 약제비 절감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약은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준 충족하기 전에 약물 투여받을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면 연구진이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연구에 맞춰서 해주게 됩니다. 단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허가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된 약물 대비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임상시험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 등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잦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작위 임상시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쪽은 진짜 약, 한쪽은 가짜 약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조군에 배치가 되면 사실 위에 몇 가지가 해당 사항이 없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장기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는 위약투여군에서 연장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분들이 나중에 진작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른이 먹는 약을 어린이가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 성장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이 일단 약이 나오면 성인에서 먼저 임상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서 소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폐동맥 고혈압은 희귀 난치 질환이면서 소아에서 많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진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더딥니다. 따라서 현재 소아에서 허가된 약은 국내 기준으로는 트라클리어랑 파텐션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약제만으로 충분치 않을 때는 담당 선생님들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성인 약제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이런 사용들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래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래 잘 살려면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방지, 감염 예방, 안정적인 정서 활동, 그리고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제 피임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생활요법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병원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시고 상태 체크를 의료진에게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에 따라서 약제가 나왔을 때 제가 약제 돌아오시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가끔 얘기하시거든요. 안 먹은 거 이제 티가 나는데 안 먹으면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에 따른 정확한 약제를 꾸준하게 복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기에 병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좀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의원이나 근처 병원을 먼저 찾아가셔서 체크를 받으셔도 좋고요. 그런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처음에 약물 복용에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안 좋아졌다가 약을 먹는다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혈관 그 조직 사진 같은 거 보여드렸는데 진행을 하고 나고 몸 상태가 망가지면 원래 쓰던 약을 먹었다고 해서 원상태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는 그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돌로 눌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눌러놓은 걸 떼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수가 있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에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는 특히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는 팀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어떤 정보 공유, 적절한 설명, 그리고 예후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이 겹쳐져야 되고, 이러한 치료가 이제 의료진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서도 전문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상호 보조할 수 있는 팀들, 다른 과들, 간호, 또는 지역병원의 의료진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생각하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가족과 친구, 직장, 환우회, 학교 이런 데 다 이제 그 환자분의 어떤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좀 알리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복지나 지원 제도를 잘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이러한 배경하에서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